민주당 대선 경선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결선 투표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2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본선 직행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 경선을 닷새 앞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긴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입니다. 관련 내용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울경 경선에서도 과반을 훌쩍 넘기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낙연 후보와의 그 격차도 더 벌어졌는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 때 가덕도 신공항을 주도했는데 좀 아쉬운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쉽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산 지역에 공을 들였어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통과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당대표를 지녔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조직 관리도 상당 부분 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 때리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재명 지사를 흔들겠다. 그래서 대세론을 좀 제동을 걸고 그래서 1차에서 본선으로 직행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본선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를 통해서 본인이 역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오히려 반대되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이 더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56% 득표를 했고, 그리고 PK 지역에서는 이제 55%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전에 한 53%의 누적 득표를 했는데 이보다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대장동 사태가 지금 민주당 경선에는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재명 대세론을 더 강화시켜준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이재명의 책임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 게이트냐라는 문제로 지금 여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붙다 보니까 양 진영 다 지금 지지자들이 될 사람, 네. 선두주자에 결집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주자를 좀 보호하자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득표율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박정아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네. 봅니다. 우선은 배 교수님 잘 설명을 주셨지만 우선은 대장동 관련한 건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적 53%대였던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오히려 제주 부울경 가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당내 경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장동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이낙연 후보에 대한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1차 선거인단, 오늘 뭐 2차 선거인단 49만 명에 대해서 결과가 나옵니다만은 투표율이 1차 선거인단은 70%에 가까웠는데 지금 인단에 대한 투표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이미 결론이 난 건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주 호남 대회전에서 이낙연 후보가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게 사실상 이번 민주당 경선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그때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게 결정적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보여지고 오늘 있을 2차 선거인단 개표 그다음에 인천에서의 결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경기 서울 역시 이재명 지사의 우위가 오히려 더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 민주당 경선은 다음 주에 결선 없이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 이상을 받으면서 후보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어느 정도 전망도 같이 해주셨습니다만 1차 선거인단에 비해서 2차 선거인단 조금은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제 나오는 2차 슈퍼위크가 남은 경선 일정 중에는 가장 많은 표심을 확인하게 될 텐데 아마 49만 6천여 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향방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인천 그리고 2차 선거인단 경선 결과가 사실상 앞으로 남은 경선 판세를 결론 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인천 그리고 오늘 2차 시민선거인단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남은 지역이요. 오늘도 만약에 50% 넘을 경우에 남은 지역이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이거든요. 그리고 또 3차 시민선거인단인데 첫 번째는 이 경기도 서울이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좀 강세 또는 이제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이제 대세론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세론이 더 강화되면 강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장동 사태 변수가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지사가 무난히 본선으로 직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두 분께 네. 지난주 호남에서의 이제 순회 경선 결과가 사실은 대장동 이슈가 불거지고 며칠 있고 난 다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그게 온전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제주하고 부울경에서의 경선 결과가 사실은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 권리당원 그리고 선거인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순회 경선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더 높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이슈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집으로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조심스럽게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을 점쳐주셨는데 이재명 대세로는 그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죠. 앞서 배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에 별로 그 대장동 의혹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예.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있죠.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TV 토론에서 이게 호재냐 악재냐라고 물어보니까 호재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박용진 후보는 악재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럼 이제 이재명 지사가 호재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지금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러난 것은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쪽 사람들이 계속해서 화천대유와 관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만약에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하지 않았다면 100% 민간 사업자들이 다 가져갔을 것이다. 네. 따라서 자신이 이 사업을 공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50%를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지는 공공이익으로 환수를 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도둑을 지금 막는 일을 했는데 100% 도둑을 막지 못했다고 그래서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작물을 누가 나눠서 썼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는 호재로 보이는 것이 분명해요. 아까 네. 말씀드린 이유로.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과연 호재가 될 것이냐 악재가 될 것이냐는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참 수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 따라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이 화천대유 측에서 사실상 보험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뇌물 내지는 여러 가지 자금을 뿌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쪽에만 뿌렸을 것도 아니고 야쪽에만 뿌렸을 것도 아니고 야쪽에만 뿌릴 것도 아니고 이쪽에는 또 안 뿌릴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양쪽에 모두 뿌렸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좀 상식적인 것 같고요. 따라서 수사 결과 과연 누가 이 뇌물에 정말 연루가 된 사람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중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 섣부르게 전망할 사안은 아니고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저도 일단 동의를 예. 합니다. 동의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그 만약에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낙승으로 다음 주에 결론이 난다면 상처, 의혹을 갖고 본선에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쩌면 대장동 선거
대장동 대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외형적으로는 지금까지 사실은 그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플러스의 효과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네. 이거는 사실은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속내는 지금 보면은 뭐 작물, 도둑, 마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대장동 이슈는 여와 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굉장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심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을 정면 돌파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저렇게 강력하게 강한 어휘를 써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뭐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영학 세무사의 뭐 녹취록이 나오고 네.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뭐 구속 결정이 됩니다만 신병이 확보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저는 큰 틀에서는 이게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의 악재로 결과적으로 본선에는 작용을 할 거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엄청난 초유의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뇌물 혐의가 적시가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까요? 역시 이제 핵심은 네. 두 가지 혐의예요.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두 번째는 뇌물수수. 이 두 가지 혐의인데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 측에서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3,500만 원 정도를 정치 후원금으로 지금 줬다라는 근거가 나와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들에 대해서 퇴직금 50억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기본 5억에다가 산재 위로금으로 45억을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법적으로 보면은 산재 관련해서 두 눈이 실명하는 1등 산재 관련해서도 1등급 산재 관련해서도 2억 원이 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조기 축구에서도 맹렬하게 활동했던 그런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45억을 준 것이 정상인가? 만약에 비정상적인 산재 위로금이라면 뭔가 곡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뇌물 내지는 뭐 대가성이다라는 부분인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뇌물 관련해서 그렇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입증하는 문제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장문의 해명서를 내면서 자신이 뭐 멸종 위기종 관련 또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사업이 자초 위기에 있을 때 역할을 해가지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과연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겠는가? 결국은 아버지의 뒷배경이 발휘되지 않았겠는가? 또 특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과학, 체육, 문화, 관광 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뭔가 연관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도 아들이 거기에 재직할 때 이 정치자금에 대한 후원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좀 대가성 내지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28억이 아들 통장에 현찰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만약에 곽상도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딱 떨어진 뇌물로 제가 볼 때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예.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이 대장동 사태가 이재명 지사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부분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뭐 돈을 받았다, 불법 비리에 연루됐다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아들이 50억을 직접 퇴직금으로 받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친이 또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의 누나와 관련해서 부동산을 거래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계속 연루된 그런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후보 측의 악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네. 곽상도 예.
예. 의견이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예.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곽상도 의원 관련해 갖고는 법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성을 입증하는 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는 경찰과 검찰의 몫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준 거는 분명히 아들을 보고 퇴직금을 이렇게 산정해서 준 건 아니다라는 거는 국민적인 일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은 나왔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야 될 몫은 권순일 대법관이 그럼 연루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박영수 특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의 대가성 입증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곽상도 의원도 이에 관련한 법적 대가성 입증 여부가 연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좀 이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화천 대유 관련해서는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그다음에 이런 수익 구조가 왜 이런 식으로 생겼는가라는 수사를 해보다 보면은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법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책임을 직접적으로 질 일이 생길런지 아니면 이에 따른 그냥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을런지 봐야겠습니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컷오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판세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1, 2, 3위 정도. 그러니까 10월 8일 날 지금 현재 8분의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4강으로 이제 추격이 되잖아요. 1, 2, 3위 후보는 대강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의 3위까지는 됐는데 나머지 4위 한 자리 갖고 굉장히 각축을 벌이고 있고 이 4위가 과연 누가 될 건가가 오히려 1, 2, 3위보다는 더 관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TV토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던 원희룡 후보도 선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TV토론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하태경 후보도 선전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캠프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을 하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후보와 황교안 후보까지 포함해서 4명이 사이 자리를 두고 굉장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라 섣불리 누가 될 거다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볼 내용인데 이 부분도 역시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손에 적힌 왕자라는 글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지지자가 적어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주자들은 무속인 개입설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일단 배 교수님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황당하죠. 손에 왕자라는 글자를 쓰고 역대 대선에서 후보가 TV토론에 나온 적이 있나요? 상당히 좀 황당하고요. 이제 본인은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가 써줬다고 그랬는데 좀 닦으려고 그래도 잘 안 닦아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닦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좀 닦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부적이다. 주술의 힘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본인이 상당히 TV토론에 좀 딸리니까 이 왕자라는 이런 글씨의 힘을 입어가지고 TV토론에 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고 두고두고 윤석열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뭐 일일 일설을 하든지 여러 가지 뭐 아내 문제, 장모 문제, 또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불안한 후보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 부분 지금 짙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왕자 논란까지 또 부적 주술 논란까지 하다 보니까 이 불안한 후보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보수 지지층 중에 핵심 세력이 강성 기독교 지지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무속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왕자 논란 그리고 이제 뭐 부적 주술 논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이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양강 구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양강 구도에도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초반에 선두를 치고 나면서 대세론을 굳히는 듯 했는데 그 말씀처럼 말실수에
각종 구설로 유동성이 좀 커진 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일단은 유동성이 예. 굉장히 커졌다까지 가기는 좀 이른 것 같지만 예. 그동안 뭐 결정적인 하나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대세론을 이루었고 그다음에 부동의 1위였었는데 홍준표 후보와 1, 2 각축을 하는 상황으로 간 건 아니고 누적됐던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주셨던 1인 1설화 그다음에 당원들 사이에서 좀 불안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1, 2 막 각축 양상을 보이거든요. 이 건도 해명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네. 연휴야 어떻든 간에 여당 그다음에 다른 주자로부터의 공세 빌미를 줬고 축적되는 내상의 한 가지로 분명히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